예, 전일 이제 1.5%대에서 갑작스럽게 1.62%까지 급등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예상한 시나리오거든요. 왜냐면은 국채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랑 굉장히 맞물리면서 상승세로 들어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도 2%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이제 증시적인 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영향이 미칩니다. 자,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국채 금리만 올라가게 된다면은 영향이 미쳐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당장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방향은 2%대까지 무난한 상승이 들어갈 것이다. 자,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명목금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건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빠른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도를 약화시키는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도래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상승 랠리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물가가 떨어져야지 그 어떤 시장에서는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드러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시기라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물가가 상단에서 계속 박스권을 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증시는 크게 변함이 없이 무난한 상승이 들어갈 거예요.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크게 이슈를 담지 않은 거죠. 그죠? 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페드웨이보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페드웨이는요, 사실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은 너무 불보듯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페드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순간 뭐 엄청난 반전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3월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확정만 들어갈 거예요. 근데 3월이든 5월이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5월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2022년도에는 3번을 할 거니까 5월, 7월, 9월, 5월, 9월, 12월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야기될 때는 테이퍼링이 진행을 한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둘 때. 근데 지금 그 시기는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작년 6월부터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전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미증시에는 변함이 없어요. 상단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꿋꿋이. 네. 이유인 즉슨 물가가 아직 상단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제 금리가 어떤 유동을 일으킬 만한, 변동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월 내내 이렇게 연출될 거예요. 향후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2%까지 간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채 금리가 2%까지 가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현실적으로. 낮은 수치예요. 엄청난 초급등 3%대, 4%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변화의 요인을 일으킬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말하는 시장은 미증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어제 급등에 대한 사태가 있었지만은 시장은 잠잠했다. 앞으로도 2%대까지 무난한 상승을 일으키더라도 잠잠할 것이다. 왜냐? 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오히려 시장에 조정을 줄 것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 국채금리 급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다는 이 시그널이
또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또 이 부분을 좀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네네. 선반영.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명목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원래 경제학적으로 어떤 공식을 구한다거나 시장 상황을 대변할 때는 기준금리로 공식을 구하지 않아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 10년물 국채 이제 국채 금리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영향력이. 이게 왜 영향력이 크냐면은 제가 이거 예. 표는 준비를 안 했는데 미국이 헤지 펀드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시장이요. 굉장히 쪼개져서 투자할 수 있게끔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제가 10억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10억이 있으면은 이런 헤지 펀드사에서는 안전하게 자본을 굴리면은 뭘 먼저 사냐면은 100년짜리 국채를 사요. 100년짜리. 그럼 어떤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국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샀으니까. 그럼 이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요. 그리고 또 뭐 사냐? 이제 30년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어떤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이자보다 클 시, 그게 가능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미국은. 근데 그 기준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기준이. 우리가 주식하는 거래량보다 국채에 대한 어떤 양이요. 규모나 거래하는 양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르냐? 체감을 못 하니까. 실제로 국채를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 배당 소득이 너무 낮으니까, 이자 소득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은행 이자보다 낮은데 뭐하러 사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지만은 거시적인 미증시라든가 이제 코스피도 한국 국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떤 나스닥이나 거시 상품에 대해서 움직임, 변동성을 체크할 때는 국채의 흐름은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필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모든 시장이 회의록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지만은 지금 어떤 시장에서 내포하는 게 이 반반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50%, 50%. 이때 내재돼 있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됐죠. 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도 화면 보이시죠?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세 차례 한다는 걸 거의 기정한 사실이 돼 버렸어요. 그죠? 이번에 3월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3월에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귀가 쏠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요, 기준금리 인상은요, 시장에 어떤 변동을 크게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후행성 통화 지표 정책이에요.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에 이제 6월, 7월이 하이라이트였죠, 사실. 이 테이퍼링이 잠재돼 있을 때 있잖아요. 시장은 그때 가장 크게 요동쳐요. 실제로 차트만 보더라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유로 매도를 들어가라고 했던 것도 가장 크게 원웨이성으로 드러나는 시즌이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죠? 잠깐 달러 차트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실질금리 얘기해 주셨었는데 또 모건 스탠리의 전문가도 역시나 또 마스터님과 같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금리가 이제는 최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제 실질금리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때다라고 짚어주신 거죠? 네, 10년물 국채금리 앞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많은 시청자분들 네. 트레이딩을 할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달러 차트예요. 달러 네. 차트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달러 차트인데 통화 정책으로 변화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6월 이후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왼쪽 네모칸과 오른쪽 네모칸이 있죠. 이때가 가장 큰 변화예요. 확연히 이때가.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은요, 이 기준금리를 인상 3차례를 하든 2차례를 하든 이 차트의 변화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장 반영 다 여기서 들어가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밖으로 출구를 문을 열고 나가는 거를 시장에서 예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자국 통화에 대해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앞으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이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는 양을 줄이겠다는 뜻하고 같으니까 이제는 가격 상승 효과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 때 가장 적절한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은 그냥 단순히 유로 매도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또 기회가 옵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수익을 크게 내야 되잖아요. 네. 그죠? 탁 찍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이때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한 해 동안 17년도에. 네. 근데 이때가 유로가 이제 매수세로 올라갔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딱 이렇게 찍었는데 선물이든 ETF든 어떤 상품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한없이 내려가요. 한없이. 1년 내내. 그죠? 이게 자주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2022년도 올해는 유로 매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왜냐? 똑같잖아요. 상황이. 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6월 이후에 이 유로에 대한 매도세 집중을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을 딱 봤던 건 8월부터죠. 8월부터요. 신세계에서도. 신세계에서 제가 그냥 유로 매도 보시죠. 이게 제일 나은데. 그쵸. 이렇게만 강조했어요. 언제까지 볼까요? 회장님 이러면은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까지요. 테이퍼링 시작 언제 했어요? 11월 말에 했죠. 네. 여기 딱 끊긴 겁니다. 보이시죠? 왼쪽 네모칸. 다시 볼게요. 테이퍼링 시작할 때가 11월 말인데 테이퍼링 시작할 때까지요. 전까지 딱. 저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는 너무 간단해요. 여기서 흔들겠죠. 여러분들. 예. 유로가 어떤 반응을 할 때까지. 그럼 유로도 테이퍼링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PPP를 이제 APP로 확장해 갖고 당분간 PPP가 종료하니까 양적 완화를 지속하되 APP를 이제 조금씩 줄이는 방향을 고민을 하겠다.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사실상. 안 그래요? 그 똑같은 효과가 맞물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퍼링이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출 프로그램은 채권 매입이 아니잖아요. 테이퍼링을 표현을 안 해요. 근데 똑같은 효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물려서 유로가 매수세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왜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반영이 안 됩니다.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은. 앞으로 제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봐야 될 시황이 뭐 당연히 미국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요하니까 네. 사실 궁금해 하시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불보듯 뻔한 스토리랑 시장이 이미 다 내포돼 있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이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 여부가 언제까지 이끌 것인가 거기에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을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봐야 돼요.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을.
그럼 달러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타이밍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싶다라고 가능성을 연다면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지표로 여러분들 지금 1.12000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통화 정책이 끝났잖아요, 미국은. 회장님,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계속 진행을 하는데 달러가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이 모두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과거 6월부터 이제 11월 말까지 이때가 하이라이트예요.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원웨이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조만간 22년도 이제 상반기에 끝난다면 유로가 갑작스럽게 이제 테이퍼링과 똑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상승세로 한 번은 갈 겁니다. 그때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한 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게 제일 안전한 투자예요. 이게 제일 장기로. FMC에서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제가 신세계에서 네. 계속 좀 언급은 할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1월이죠. 지금 3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3월 가는데 우리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까? 이러면은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번에 회의록 공개되고 3월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쪽에 포커싱 맞춰지겠죠. 3월로 되는구만. 근데 이게 시장 변화를 크게 일으키진 않는다. 또 당일 가면 또 언론에서 도배를 하겠죠. 미국 드디어 해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나. 그죠? 너무나 불보듯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혼동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그 미 10년물 국채금리 급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을 보면 미증시는 간밤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간밤새 급등한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중 상위주들이 좀 휘청거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끼워 맞추기다. 이 해석은 끼워 네, 맞추기다. 너무 끼워 맞추기다. 예. 지금 어차피 코스피 시장은요. 지금 선물 지수로 그러면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국내 시장에까지는 영향이 미치지는 않나요? 급등을 사실 한 그 미 10년물 국채로 인해서 미증시가 변동을 하게 된다면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이루어도 음. 증시의 큰 변동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도 무방한 거죠. 지금 코스피 선물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국내 선물이죠. 예. 보시면 아시지만은 뭐 국채가 급등을 해갖고 이제 어떤 이 밸류에 대한 어떤 가치가 하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거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냥 박스권이라고. 어떤 급등과 급락이 아니라 사실 이슈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어떤 글이랑 이런 내용들은 항상 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저는 그냥 오늘 코스피가 음봉이 나온 거는 그냥 단순 박스권 내에서 음봉이다. 이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랑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